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 전달체계 이해 강의를 맡은 신혜리입니다. 본 강의는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그리고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세 파트로 나누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학습 목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공공의료 전달 체계와 복지 전달 체계를 포함한 노인보건복지 전달 체계를 거시적으로 이해하고요. 관련돼서 개념, 원칙, 개선 전략 등을 이해하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정책들, 소득보장 정책, 건강보장 정책 등의 대표적인 제도들을 이해하고 학습하여서 관련된 제도 내용과 제도들과 치매 환자와의 연계성을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인 문제와 노인 복지입니다. 노인 문제란 무엇일까요? 노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재와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여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이 중에 지속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모두 다 굶주림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고프다는 그 문제가 몇 시간 정도, 몇 분 정도 소요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굶주림이란 시간이 몇 달, 몇 년, 더 그 이상으로 지속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우리 모두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화와 서비스가 필요하고 그러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고 그게 상당히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그 부분을 사회 문제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노인들이 관련된 문제를 경험한다면 사회 문제 중에 노인 문제로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인 문제 범위는 굉장히 포괄적일 수 있는데요. 신체 건강과 관련된 신체 차원부터 우울, 소외, 외로움과 같은 심리 사회적인 차원, 또 빈곤과 같은 경제적인 차원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서 빈곤, 질병, 주거 불안, 학대, 자살, 성 문제 등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들을 모두 다 노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세 번째 파트에서 다룰 내용은 노인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빈곤 문제와 관련된 소득 보장 정책, 건강과 관련된 건강 보장 정책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노인 문제는 왜 사회적 문제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성립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몇 가지로 나열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적 가치에 의해서 노인 문제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굶주림이라는 문제가 몇 주, 몇 달, 몇 년 동안 이어진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라고 생각할 텐데 그게 갖춰져 있지 않을 때 사회적 가치로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개선을 돼야 되고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회 문제로서 노인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 사람들이 이 문제와 관련된 고통이나 손해를 겪고 있을 때 이 문제를 사회 문제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 집단 중에서 노인 인구 집단이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비중이 커졌고요.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도 노인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는 치매와 관련된 문제는 예전에 비해 노인 자체의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치매와 관련돼서도 고통스러운 삶을 사시거나 힘든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당수 사람들이 이와 관련된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그 부분이 여러 가지 고통이나 손해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또 이 부분을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와 관련된 문제가 사회적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관련 법이 발의되고 정책이 시행되고 관련된 연구가 진행이 되고 관련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이게 문제이니까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인식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또 이 부분을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성립 요건인데 우리 모두 다 노인 문제를 사회 문제로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제의 근본 원인이 사회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치매 자체의 발병, 그 문제는 사회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치매 문제가 심각한 것은 그 치매 환자를 둘러싼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 치매 노인에 대한 위험성, 안전 문제, 그리고 그 가족들의 부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보호장치가 부재하다는 것은 사회적인 요인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의 근본 원인이 사회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 문제도 사회 문제로서 성립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볼 때 이 부분을 사회 문제로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와 관련된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집단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하고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회 문제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전달 체계 개념입니다. 서비스 전달 체계, 서비스 딜리버리란 무엇일까요? 지역사회 체계 속에서 관련된 서비스의 공급자와 이용자 간을 연결하기 위한 조직적인 체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치매안심센터를 예로 들어볼게요. 치매안심센터의 직원이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데요. 이 직원이 공급자인 거고 어르신이 이용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도 하나의 조직체계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치매안심센터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 치매안심센터 안에 있는 서비스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다른 기관, 병원이라든지 다른 복지관과 연계하여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치매안심센터의 직원과 복지관의 직원이 협력을 해야 하는데 이때 공급자와 공급자가 함께 협력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공급자와 공급자도 이 조직적 체계에 들어간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 전달 체계는 다시 구조 기능적 차원과 운영 주체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조 기능적 차원에서 구조적 차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 차원은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행정체계는 구조상으로 서비스 전달을 기획하고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계고요. 집행체계는 전달자가 이용자와 접촉하면서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체계입니다. 즉, 집행체계가 이용자, 즉 어르신이라고 한다면 어르신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행정체계는 그보다는 어르신을 직접적으로 만나기보다는 이 전체에 관련된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조적인 차원의 예시를 각 제도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된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보건복지부가 있고요. 또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서 국민연금 제도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수급자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있습니다. 이때 보건복지부는 이용자들에게 직접 접촉해서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체계에 속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체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보건복지부, 특별시, 직할시, 도시, 군구 등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서비스를 기획하고 지시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수급권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조금 교재에서는 여기 줄이 조금 흐릿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이 보건복지부, 특별시, 직화시, 도, 시군구가 행정체계에 속하고요. 이 읍면동이 집행체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집행체계인 거고, 이와 관련된 제도를 기획하고 지시하고 관리하는 이 체계들은 행정체계에 속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예시로는 국가치매관리추진체계가 있습니다. 국가치매관리추진체계 안에서도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가 치매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 기획하고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들은 행정체계에 속하고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가 이용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상담, 검진, 치매 환자의 등록 등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집행체계에 속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구조적인 차원을 구분을 할 때 단일기관 안에서도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되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복지관이 있는데요. 복지관 안에서 관장, 자문위원회, 기획관리부 등이 이 복지관에 있는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행정체계에 속하고, 이 복지관 안에 아동복지부, 청소년복지부, 노인복지부 등은 이용자와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서비스를 전달하기 때문에 복지관 안에서 집행체계에 속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복지관이라는 조직도 안에서 관장이랑 자문위원회, 기획관리부 등은 행정체계에 속하고요. 그리고 밑에 아동복지부, 청소년복지부, 노인복지부 등은 집행체계에 속합니다. 이들이 관련되어서 상담 서비스나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일기관 예시로는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안의 조직도를 보면 센터장, 총괄팀장, 운영위원회 등이 치매안심센터에 있는 사업들을 기획하고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들은 행정체계에 속하고요. 치매안심센터 안에서도 상담 등록관리팀, 조기검진팀, 쉼터팀 등은 이용자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체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센터장, 운영위원회, 총괄팀장 등이 행정체계에 속하고, 요 상담 등록관리팀, 조기검진팀, 쉼터팀, 가족지원팀, 인식개선 홍보팀이 집행체계에 속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조적 차원이 집행체계와 행정체계로 구분된다면 구조적 차원이 아니고 기능적 차원에서는 행정 기능과 서비스 제공 기능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행정 기능은 서비스 전달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우리 모두 알고 있는 행정 업무를 말하고요. 서비스 제공 기능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욕구를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를 말씀을 드렸고 행정기능과 서비스 제공 기능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행정체계는 행정기능, 집행체계는 서비스 제공 기능으로 매칭이 될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반드시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 차원의 체계와 기능적 차원의 기능이 반드시 함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특히 예시를 들면 행정체계에서는 복지관의 예시를 들게요. 복지관에서 행정체계에서는 행정기능을 주로 수행을 합니다. 관장님이 직접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하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집행체계에서는 서비스 제공 기능을 함과 동시에 행정 업무도 함께 하고 계시죠. 행정에 필요한 서류, 회의 참석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체계에서는 서비스 제공 기능과 행정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차원은 운영 주체로도 구분될 수 있어서
운영 주체는 공적 전달 체계, 사적 전달 체계로 구분됩니다. 공적 전달 체계는 중앙 및 지방 정부,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전달 체계를 말하고, 사적 전달 체계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전달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전달 체계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어떤 원칙에 따라서 전달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문성의 원칙입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전문가, 준전문가, 비전문가가 담당할 수 있겠지만 관련된 핵심적인 주요 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라는 원칙입니다. 전문성을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업무, 때로는 비숙련 업무 등은 준전문가와 비전문가가 할 수 있지만 그 주요한 업무, 굉장히 핵심적인 업무는 전문가에 의해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경험이나 지식이 많은 자가 아니고 국가나 전문 직업단체의 시험 또는 기타 자격심사에 의해서 자격증을 부여하는 등의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람을 전문가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적절성의 원칙입니다. 보건복지 서비스는 이용자의 욕구 충족 또는 문제 해결 등 목표 달성에 충분한 양과 질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분들의 욕구가 미충족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으면 이 서비스 전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양과 질을 제공을 하여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은 노인이 외로움으로 인해서 복지관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외로움 해소를 위해서 일회성으로 그냥 잠깐 행사라던가 이벤트를 마련해서 외로움을 잠깐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기간에 서비스만 제공을 한다면 다시 집에 들어가시면 그 외로움이 다시 또 시작되시겠죠. 그래서 그분의 진짜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절성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 인력 등의 한계로 인해서 모든 욕구를 끝까지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 욕구가 완벽하게 다 충족되는지까지 살펴보기에는 제한된 자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하지만 제한된 자원 안에서 최대한 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포괄성과 통합성의 원칙입니다. 욕구라는 것은, 특히 사람의 욕구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욕구 하나하나를 아주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욕구를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양하고 광범위한 욕구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가능한 통합적으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욕구가 하나의 욕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욕구와 관련된 다른 욕구, 또 이것만 이용자가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여기에 관련된 더 큰 욕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욕구들을 모두 다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노인의 외로움 해소를 위한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분을 위해서 또래 집단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또래 집단을 통한 동호회 활동을 하면 이분의 외로움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상 하다 보니까 이분이 사실은 사회적 교류가 없어서 외로움을 겪으시는 것도 있지만, 예전에 굉장히 자주 왕래하던 가족과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그 가족과 왕래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로 인한 가족 갈등으로 인한 외로움이 더 커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욕구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가족과 관련된 갈등도 굉장히 심각한 외로움 관련된 욕구였던 거죠. 그래서 또래 집단을 통한 동호회 활동의 서비스 제공도 중요하지만 이 가족 상담 등 가족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같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요 근시안적인 서비스 제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포괄적으로 다양한 욕구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 포괄성과 통합성의 원칙입니다. 이 포괄성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 방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화 접근 방법인데요. 한 사람의 전문가가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다루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깊이 있게 문제를 고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전문가가 여러 가지 전문 분야 중에서 한 가지에 대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약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화 접근 방법입니다. 앞서서 한 가지 전문가가 하다 보면은 전문성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각기 다른 영역의 전문가가 함께 다루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다룰 수는 있지만 이게 각각 서로 분절적으로 서비스를 다루다 보니까 분절되어서 통합적인 조정이 힘들 수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금 더 한 팀이 되어서 이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이 나왔는데요. 그게 집단 접근 방법입니다. 집단 접근 방법은 여러 전문가들이 팀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인데 우리 모두 다 조모임을 해봤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팀이 되었을 때 누군가 중재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전문가들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장 마지막으로 사례 관리 방법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용자들과 이용자의 욕구를 살펴보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전문가를 연계하는 것. 이게 사례 관리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명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이용자의 욕구를 들은 다음에 내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이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 A 전문가, B 전문가, C 전문가와 연계한다면 더 적절하게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이 자원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필요한 서비스와 전문가를 연결시키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요. 여러 분야의 이 전문기관들과 협조적이어야지 이들이 또 흔쾌히 저도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연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다양한 전문기관과 협조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힘들 수 있죠. 그게 이미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있지만 또 잘 안 되는 곳은 또 힘들 수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속성의 원칙입니다. 개인의 문제 해결과 욕구 충족 과정에서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제공이 필요할 때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돼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기관 내 부서 간 협력, 기관 간 협력 및 유기적인 연계가 필수적이죠. 특히 아까 우리가 이용자들에 대한 그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을 연계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 관리 방법이 굉장히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문제를 사정하고 서비스를 연계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속성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 관리 방법이 굉장히 적절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평등성의 원칙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별, 연령, 소득, 지역 등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관련된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다만 그때 특별한 경우, 즉 그 서비스 종류 자체가 특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기획했을 때는 그 기준에 의거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득 기준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겠고요. 연령을 기준으로 노인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서비스를 다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전달이 됐었고 그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 제도가 굴러갔었는데 최근에는 반드시 소득으로만 모든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면서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그 관련된 문제만 있다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치매겠죠. 치매가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저소득층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매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누구나 치매 관련 서비스를 되도록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어 있죠. 그 부분이 이 평등성의 원칙에 따라서 제공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책임성의 원칙입니다.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서비스 제공 기관은 공공기관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한 공공기관으로서 서비스 전달을 할 때 이용자 욕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 서비스 전달 절차를 적합하게 하는지, 서비스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거나 힘든 상황이 있을 때 피드백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 수렴 장치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는 책임성을 갖고 전달을 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접근 용이성의 원칙입니다. 서비스를 전달을 할 때 여러 가지 방해 요인 때문에 사람들이 서비스를 적절하게 그리고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해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방해 요인을 억제 또는 제거를 하여서 접근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 접근 용이성의 원칙입니다. 그 방해 요인으로 본다면 서비스 정보 부족, 이동성의 제한, 심리적인 장애, 선정 절차상의 장애, 디지털 기술 격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정보 부족은 서비스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알지 못하여서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이동성의 제한은 대중교통이 없거나 또는 차량이 없어서 운전을 하기가 힘드시거나 또는 여러 가지 거리가 되게 멀어서 거기까지 가기가 힘드시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까지 오는 것이 힘든 경우를 말하고요. 또 심리적 장애는 자신의 문제를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타인에게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 좀 꺼려질 수 있죠. 그럴 때 이제 좀 두려움, 수치심 등이 있는 심리적 장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해 요인으로는 선정 절차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여러 가지 증빙 서류, 자산조사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그냥 이용 안 하고 말래 이렇게 포기하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선정 절차상 너무 많은 장애가 있어서 접근을 용이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방해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기관들이 비대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죠. 유튜브나 여러 가지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컴퓨터나 와이파이와 같은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미보유하고 있어서 디지털 기술 격차로 인해서 그 비대면 서비스를 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접근을 용이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해 요인이 있을 때 선정 절차를 줄이거나 디지털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서비스 정보 부족에 대한 방해 요인을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이동성 제한을 위해서 이동 서비스를 실시하거나 심리적 장애를 위해서 1:1 상담과 같은 소수의 상담만 실시하는 등의 여러 가지 접근 방해 요인을 억제하고 제거하여서 접근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선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전략이란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개선 전략은 의사결정의 권위와 통제 재구조와 업무 분담의 재조직화, 전달 체계 구조 변경, 전달 체계 운영 주체, 서비스의 배분 방법 총 5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사결정의 권위와 통제의 재구조입니다. 이 부분은 의사결정을 할 때 그 권위와 통제의 소재를 어디에 둘 것이냐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권위와 통제를 재구조화하기 위해서 협조체계를 다시 구축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고 시민참여 체제를 도입하는 전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협조체계 구축하는 것은 전달체계의 기관을 중앙집권화나 연합화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전달체계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이 원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나누어서 각각 공단이 서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는데 이거를 하나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일한 기관 안에서 의료 서비스를 전달을 함으로써 여러 가입자들이 가입자의 종류가 바뀌어도 불편함이 없이 서비스를 전달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전달체계 기관을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중앙집권화라고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우리 함께 협력해보자. 그래서 이 치매라는 서비스를 위해서 이 복지관과 치매안심센터와 또 다른 기관들이 함께 협력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연합화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전달 기관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 첫 번째 개선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 참여 체제의 도입 전략입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전략뿐 아니라 이 관련돼서 이용자들에게도 의사결정의 권위를 주는 것입니다. 특히 서비스 이용자와 비슷한 사람들을 함께 끌어들여서 그들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개선을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민 참여의 의사결정 권위 배분은 재배분적 참여, 정말 원오브댐으로써 그들이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명목적 참여로서 의사결정을 할 때 함께의 명단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많이 하진 않는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유형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비재배분적 참여로서 의사결정을 하는 권력이 거의 없을 때, 이때는 또 비재배분적 참여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선 전략으로는 업무 분담의 재조직화입니다. 업무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인데요. 전문가 역할 부여와 전문가 조직의 분리로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역할 부여는 비전문가에게 전문가 역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전문성의 원칙을 배웠기 때문에 핵심적인 주요 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거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전문가는 이미 여전히 있고 다만 이 전문가가 이용자와 간에 서로 이제 얘기를 할 때 이 이용자의 문화나 인종이나 종교 등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를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때 중간에 다른 사람을 한 명 중간 역할로 두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이용자와 동일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을 둬서 이 이용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를 전달해서 듣고 이 전문가가 관련된 서비스를 연계하여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역할을 세우는 것, 이것이 전문가 역할 부여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가 조직의 분리입니다. 조직 내에서 통제를 벗어나거나 전문가 조직을 분리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있다면 여기 안에 전문가가 있었는데 이걸 아예 외부로 바깥으로 두는 전략인데요. 관료적인 특성이 강한 서비스 전달 조직에서 좀 더 창의력 있는 전문성을 발휘하기가 좀 어려울 때 이렇게 외부에 두고 이 관련된 전문가의 전문성을 최대한 끌어내는 전략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로 공공조직에서 사용하는 전략이고 민간 조직에 관련 내용을 위탁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반드시 관료적인 특성이 강한 조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가 조직을 분리한다기보다는 이 조직에서 할 수 없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미술과 음악과 관련된 전문가를 외부 강사로서 섭외해서 좀 더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죠. 그럴 때는 이 기관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외부 조직을 끌어들여서 실시합니다. 이럴 때도 전문가 조직의 분리 전략을 세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달 체계에 대한 구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직의 단위 그리고 숫자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다시 이것은 서비스 접근 촉진 구조 전략과 서비스 전달 체계 중복 전략으로 구분됩니다. 서비스 접근 촉진 구조 전략은 서비스 접근을 실시할 때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특별한 서비스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아까 우리가 접근 용이성의 원칙에 대해서 배울 때 접근을 굉장히 방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서비스 접근이 이용성의 제한이라던가 너무 원거리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서비스 이용을 잘 못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송 서비스와 같이 집에서 이 서비스 전달 체계 기관까지 직접 오시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버스를 보내서 이분들이 타고 이 기관까지 오시는 서비스가 분명히 있죠. 특히 주야간 보호센터에서 이 이송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전략이 서비스 접근 촉진 구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전달 체계 중복 전략입니다. 아까처럼 이송 서비스처럼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같은 지역이지만 이미 비슷한 기관이 하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르신이 너무 멀어서 여기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 이 근처에다가 분소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얘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중복이지만 이분들의 접근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비스 전달 체계를 중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중복하여서 배치하는 전략의 서비스 전달 체계 중복 전략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달체계 운영 주체 전략입니다. 누가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는 사회보험, 공적 부조와 같이 공적 조직에 의해서 운영돼야 되는 것이 있고, 사회 서비스와 같이 공적 조직 또는 사적 조직에 의해서 운영되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어느 운영 주체가 운영하는 것이 맞는가를 살펴보는 전략이고요. 또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는 비영리 조직과 영리 조직에 따라서 누가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적절한가, 더 효율적인가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들은 무료로 많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 조직에 의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 유료 서비스는 비영리 조직과 영리 조직이 모두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배분 방법인데요. 효율적으로 제한된 서비스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입니다. 다만 이 전략은 상당히 부정적인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한된 서비스, 그 제한된 자원이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이걸 정말 억제할 수밖에 없을 때 이 전략을 세우는 거고, 가능하면 앞선 전략들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시 전략은 공급 억제와 수요 억제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공급 억제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제한을 강화시키고 서비스를 희석화하는 방법입니다. 제한을 강화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수혜 자격 요건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즉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굉장히 엄격하게 세우는 거예요. 원래는 30만 원 이상의 소득각 30만 원보다 적게 소득을 벌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뭐 10만 원, 거의 0원 이런 식으로 소득을 거의 벌지 않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용자에 대한 제한을 강화시키고 대상자 범위를 제한하여서 이용자 수를 줄이는 방식이 공급 억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내용으로는 서비스 희석화가 있습니다. 12주 정도를 원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뭐 한 3주 만에 끝내서 사례를 조기 종결한다던가, 아니면은 12주긴 하지만 원래 매번 올 때마다 3시간씩 했던 거를 1시간만 하는 이용 시간을 단축시킨다던가 해서 서비스 양을 줄일 수도 있고요. 또는 전문가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다면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서비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해서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즉 서비스의 질을 희석시키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요 억제가 있는데요. 서비스 이용의 장애를 일부러 제거하지 않거나 오히려 발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서비스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해 요인을 배웠었는데 그걸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게 되면 잘 몰라서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안 오시거나 이동성이 제한되어서 못 오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당장 이 물리적으로 그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용자를 굳이 여기까지 끌어들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전략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이 전략보다는 앞서서 언급하였던 전략으로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개념, 우리가 원칙, 개선 전략을 배웠고 그러한 서비스들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을 거쳐서 공공의료기관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렇게 전달 체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서비스, 공공부조, 사회보험으로 구성되어서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전달 체계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 소득보장 정책과 건강보장 정책에 대한 제도 개괄과 전달 체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보건복지 정책입니다. 그 중에서 소득보장 정책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인데요. 모든 경제활동 계층을 대상으로 노령, 장애, 사망 등 사회적인 위험에 처해서 소득이 감소됐거나 소득이 더 이상 없을 때 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연금 형태로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즉 서비스보다는 돈을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국민연금 제도의 전달 체계는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 특수직역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제도라는 단일한 체제 안에서 중앙집중관리 방식으로 관리가 되며 이 전달 체계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된다면 행정체계는 보건복지부, 집행체계는 국민연금공단으로 구분됩니다. 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 운용과 관련된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고 이 제도에 대한 적용, 연금보험료 부과 기준, 장기 재정 추계와 같이 전반적인 이 사업에 대한 기획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운영보다는 정책 결정과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체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 위탁을 받아서 국민연금 제도를 직접적으로 운용하는 집행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선 예시에서 집행체계로서 연금공단을 배웠습니다. 이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징수,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의 업무를 하고 있고 또 다양한 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단은 직접적인 관리 운영기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국민연금에서 치매 환자를 위한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치매 환자를 위한 장애 진단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등과 같이 다양한 연금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장애 진단을 해주게 되는데 그때 치매 환자를 위한 장애 진단을 실시합니다.
두 번째로는 치매 환자를 위한 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실종 치매 노인의 귀가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했을 때 자동응답 시스템 안에 치매 노인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 놓고 그걸 들으실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제도와 뒤에서 말씀드릴 기초연금 제도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안내문에 또 실종 치매 노인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여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인식 개선과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 지원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초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65세 이상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의 이하인 자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본인이 경제활동을 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면은 노후에 그 영향을 받는 거였는데 기초연금은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인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그 소득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제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의 전달 체계는 국민연금 제도와 동일해서 행정체계로서 보건복지부, 집행체계로서 국민연금공단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에서 치매 환자와 관련된 제도 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안내문에 실종 치매 노인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앞선 제도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와 함께 기초연금 수령과 관련된 질의응답, 사례집을 발간을 하여서 특히 치매 노인분들이 기초연금을 수령할 때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최대한 자세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례집 중에 대표적인 내용 하나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인 명의에 의한 기초연금 대리 신청 절차인데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급해야 되지만 치매나 거동 불가능한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가 개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대리 수령인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그때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환자 등록 여부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장기요양 인정서를 갖고 오면 치매 노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리 수령자는 관련된 신청서, 신분증, 사유 관련 서류, 신분증,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부 등을 갖고서 대리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보장 정책이 있습니다. 건강보장 정책에서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다 아플 때 질병 부상에 대해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등 건강 증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가 필요할 때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사업장에 소속이 되어서 근로자로서 일을 한다면 직장가입자고요. 사업장의 대표이거나 자영업자라고 보통 얘기하는 자기만의 가게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지역가입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 가족이 그 직장가입자라면은 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또 건강보험 가입자에 해당이 되고 건강보험과 관련된 급여, 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피부양자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보험료는 내지 않고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만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 국민건강보험의 전달 체계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으로 구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관리자로서 건강보험 관련된 정책 결정,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요양기관이 병원인데 병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료 서비스와 서비스 비용이 적절하게 책정이 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기관을 얘기하고 요양기관은 결국 이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치매 환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치매 환자를 위한 의료비 경감, 치매 검진, 대상자 확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증 치매 환자 산정 특례 제도입니다. 의료적 피로도가 높다, 즉 의료 서비스가 많이 필요로 하는 치매 중증 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서 연간 최대 120일까지 본인 부담률을 10%만 내도록 하여서 의료비를 많이 내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때 모든 치매 환자에게 이 산정 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기준에 따라서 중증 치매 환자만 이렇게 제공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치매 검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치매 초기 발견과 빠른 치료를 위해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고, 치매를 진단받은 경우 이후 절차에서 또 검사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MRI 검사를 지원하는 것이 최근에 확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치매 환자들은 MRI를 찍게 된다면 그걸 건강보험 급여로서 받을 수 있었는데, 치매 환자가 아닌 사람들은 MRI를 찍게 되면 찍을 수는 있었지만 건강보험 비급여로서 본인 부담이 상당히 많이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치매 의심 환자, 즉 경도인지 장애들도 MRI를 찍었을 때 건강보험 급여로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의 부담이 상당히 경감되는 정책을 최근 2018년부터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고요. 2008년에 시행이 됐었는데 그때는 신체 기능과 관련된 선정 그리고 서비스가 제공됐다면 최근에 2014년, 2018년에 제도가 개선되면서 인지적인 기능까지 포함하여서 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달 체계로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체적인 이 장기요양과 관련된 관리를 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제도도 책임지고 있지만 장기요양보험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자에 대한 자격관리, 보험료, 관련된 욕구조사, 등급 판정 등의 역할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렇게 판정되어서 급여가 필요한 분들에게 장기요양기관, 즉 입소시설이나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기관 등의 장기요양기관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치매 환자를 위해서 제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 특별 등급인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을 신설을 해서 치매 환자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인지기능과 관련된 시설을 주야간보호시설의 치매 전담실,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서 치매 전담형 시설을 만들어서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였고요. 또 그 외에도 치매 수급자를 위한 인지활동형 급여를 신설하고 치매 전문 인력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배운 보건복지 전달 체계의 부분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노인 문제 그리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그 중간에 보건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개념, 원칙, 개선 전략 등을 배워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